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기본 강의를, 부동산 학에 대한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기본서를 보시면 항상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목차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차가 우리 교재 목차를 보시면요. 거기에 편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목차에서 1편은 총론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론이라는 부분이요. 언제나 그 개념,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를 하는데 정의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특성을 알아본다. 이게 이제 부동산 학의 용어 또는 개념을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론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론인데 여기 이제 강론이 거기에 챕터별로 각각 수요 공급 이론,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9장에서 관리 및 마케팅론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강론이 되겠고요. 이 강론에서 이제 문제가 한 30여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편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 있는데요. 이 감정평가 이론이 또 6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론이 한 3문제, 그리고 감정평가 6문제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1문제 정도가 강론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총론부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결국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든 뭐든 하여튼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관계가 없어요. 거의 동일한데 어떤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그리고 그것의 특성, 그리고 그것의 종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학문, 우리가 이제 수험이라고, 수험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수험 과목 중에서 이 분야별로 쭈루룩 돼 있는데요. 그것들이 각각 단원별로 또 돼 있고요. 단원별로 또 용어에 대한 정의나 분류, 특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의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그 용어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전에 입문 과정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그 1강부터 2, 3강 요걸 이제 한번 보시면은 용어 정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요 연습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어 정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잘라본다예요. 잘라본다. 그러니까 잘라보는 거죠. 이것은 분해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거나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것을 일단은 잘라봐서, 그러니까 정의를 그냥 기본서에 나오는 것 또는 용어 정리집에 나오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뭐 베껴다가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뭐 혹은 오려가지고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거나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비능률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용어가 나오면 일단 잘라봐요. 우리나라 말 단어는 모두 이 한자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한자어라는 것은 각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는 뜻글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잘라봐서 글자를 그대로 이용해서 정의를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이다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걸 이렇게 쪼개본다 그랬죠. 금융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하기 전에 금융이라는 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 전에 그것을 이 금융이니까 이 단어
금자와 용자를 이용해서 요 단어를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단어를 그대로 이용해서 넣어서 정의를 해봐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금자는 뭐냐? 금자가 나오는 것은 거의 자금입니다. 돈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자금을 융은 뭐냐? 그러면 융자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융통한다, 조달한다 또는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이 정의가 뭐냐? 그러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막 이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단어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시면 그 단어를 보면서 이제 정의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바로 직독직해라고 그러죠. 영어를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괜히 다른 말로 막 정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바로 뜻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업수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수지가 뭐냐 그랬을 때 수지라는 것을 뭐 복잡한 단어로 하지 말고요. 이것들이 수입과 지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영업수지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럼 영업수지를 뭐 저거 뭐 그렇게 정의를 하기보다는 영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이렇게 하면 간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업수지라는 것은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지는 수입과 지출이니까 들어온 거 나간 거. 그건 이제 현금이 들어온 거 흐르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봐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뭐 1년이 기간이죠.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지금 28회 시험을 볼 때까지 저하고 같이 하실 텐데요. 그때 용어 정리를 하는 방법 이것을 1년 동안 계속 같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걸 꼭 몸으로 체득하시면 굉장히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10만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게 한 절반 정도로 확 줄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론 8편까지 8장 거기 이제 끝까지 다 갈 때 이 3편 감정평가론까지 갈 때 계속 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오거나 이런 거 나오면 계속해서 잘라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용어들은 한자어기 때문에 잘라보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근데 잘라봐서 안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은 이제 상대적 개념을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개념. 그러니까 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대적 개념 그러면 반대말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말이 상대적 개념일 수도 있고요. 비슷한 말이 상대적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관련이 있는 말이 상대적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대적 개념은요. 서로 어떤 뭔가가 연관이 있는 단어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좌표축이 있다.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축과 세로축과의 거기에 용어들 있죠. 가로축을 의미하는 용어, 그 다음에 세로축을 의미하는 용어. 이 둘 간에는 서로 상대적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과 수요량, 또 가격과 공급량 이런 것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과 수익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서 그래프상에서 그래프에 그 세로축과 가로축이죠. 그래프의 축을 의미하는 그런 정의들 그런 것들은 서로 상대적 개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수에서 분수는 분모와 분자로 되어 있어요. 분모와 분자로 되어 있는데 요 둘 간의 관계도 역시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로 들어가는 거, 분자로 가는 거, 이 둘 간의 용어들이 서로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상대적 개념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용어가 세트로 돌아다니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지가 나오면 획지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는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서로 두 개의 개념들을 서로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계가 깊은
관계가 깊은 용어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용어가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정의를 하면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정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과 동산은 서로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이것도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양을 줄여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이제 분수를 이해하라. 제가 이제 만드는 것인데요. 분수를 이해하자. 이해하라라는 것이죠. 분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수를 모른다. 그것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분수가 무엇냐? 그러면 다 압니다. 분모하고 분자로 돼 있다. 이건 모르신 분들은 없어요. 자, 그런데요, 과연 정확히 다 알았을까요? 이것만 안다 그래서 정확히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라는 거죠.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요 분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고 분모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잘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수로 표시되는 용어들은 어떤 용어들이 분수로 표시가 되는가,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쫙 모아서 정리를 하면 굉장히 편하게 이 암기나 이런 것들이 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자, 일단 분자는 미지수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수죠. 미지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모르는 수죠. 모르는 수, 또 구하려는 수. 구하려는 수, 이런 것들이 분자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로 올라가는 것은, 분자에다 올리는 것은 구하려는 것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분수에서 분자로 올라간다. 그러면 항상 미지수, 모르는 수, 구하려는 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로 내려가는 것은 이거에 이제 반대죠. 상대적 개념이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조사된 수, 또 주어진 수, 이런 것들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분모는 아는 것이고요. 분자는 모르는 거, 구하려는 것이 분자로 올라간다. 이걸 이제 요거의 기본이에요. 요거 이제 알아야, 그래야 분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양을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뭐냐, 분수로 표현되는 것들은, 어떤 용어들은 분수로 표현되느냐, 어떤 용어들이 분수로 표현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분수로 표현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끝에 자가 율자로 끝나는 거, 또 비율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지수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개수로 끝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한 개가 승수로 끝나는 거,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위에 4개하고 승수는 지금 제가 구분선을 그어놨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율, 비율, 지수, 개수는 비슷한 성질로 바뀌고요. 승수는 또 성질이 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 비율, 지수, 개수, 승수는 분수, 이걸로 끝나면 분수다라는 거죠. 그 분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이나 비율이나 지수, 개수의 승수의 정의는 분수다라는 거죠. 분수로 표현된다. 그러면 이제 분수로 표현되니까 분모 분자로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율, 비율, 지수, 개수는요, 분수로 표현되는데 여기 분자하고 분자하고 분모가 서로 상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A라는 단어가 왔다. 그러니까 무슨 율 이렇게 왔다. 그러면 거의 99% 이상이 요게 A가 분자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다 그러면 이자가 분자예요. 이자가 분자예요. 수익률이다 그러면 수익이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뭐냐, 이자율이 뭐냐, 무슨 비율이 뭐냐, 건축 면적 비율이 뭐냐, 그러면 분자를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 비율이 뭐죠? 그러면 뭐 분의 뭐죠? 이렇게 정의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요, 그냥 그 단어 자체에서 분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을 볼 때는 엄청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잘 모르는, 내가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분자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율로 끝나는 거 하나 볼까요? 율로 끝나는 것 중에서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이자율. 자, 율로 끝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로 끝났으니까, 요거는 분수다라는 것이죠? 율로 끝났으면 분수다. 그리고 율 앞에 뭐 있어요? 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뭐겠어요? 당연히 이자인 거예요, 분자가. 그러면 분자가 이자고요. 그러면 분모만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찾는데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자를 우리가 왜 지불하나요? 돈을 빌렸기 때문에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이자의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원금이나 잔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빌린 원금 또는 남아있는 잔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자율이 뭐죠? 이렇게 새로운 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분수로 표현된다. 그러면 분모 분자를 알면 끝나는 거죠.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이자율이 몇 분의 뭐다 이렇게 연락에 외워봐야 뭐 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 외우면 뭐합니까? 바로 잊어버리는데. 그리고 이해도 안 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글자를 보면서 이 글자 요 앞에 있는 게 분자야 라는 것이 알면 그냥 가는 거죠. 이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상대적 개념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10여 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학개론 공부량이 월등하게 줄어요. 월등하게 준다라는 거죠. 잘라본다고 그 다음에 요 분수를 이해한다. 요 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공부량이 한 3분의 1 이하로 줍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10시간 공부할 거 나는 1시간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1시간이나 2-3시간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들은 이런 거 외우느라고 시간 다 버리는데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건축 면적 비율. 자, 건축 면적 비율은요. 이것은 이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건축 면적을 우리가 건폐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 같은 얘기인데요. 자, 일단 건축 면적 비율이에요. 그럼 건축 면적 비율이 비율이잖아요. 율로 끝나는 거, 비율로 끝나는 거, 지수, 개수 이런 것도 다 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수로 끝났으니까 자, 비율 앞에 뭐 있습니까? 건축 면적 있잖아요. 건축 면적. 그러니까 분자가 뭐겠어요? 당연히 건축 면적이지. 건축 면적 이렇게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기본 단위는 대지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건축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요. 이게 대지 면적인데요. 이 중에서 40제곱미터를 건축을 했다. 그럼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닥 면적이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요. 투영한 바닥 면적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지 전체 면적분의 바닥 면적, 즉 건축 면적의 비율 이런 것들을 건축 면적 비율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 면적이 분자로 올라갔으니까 분모는 뭐겠어요? 분모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기본 단위인 대지의 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건축 면적 비율 또는 건물로 가려진 면적의 비율, 건폐죠. 폐자가 가릴 폐자니까요. 건축으로 가려진.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건축으로 가려진 부분이죠. 건축으로 가려진 부분의 비율,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또는 건축으로 가려진 면적의 비율, 건폐가 건축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폐율 이런 거 얘기할 때 건축법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도 건축으로 가려졌어? 건축 면적이야? 그러면 건축 면적 비율 딱 이렇게 하고요. 지금은 건축 면적 비율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건폐율밖에 안 썼어요. 이게 이제 일본식 한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건폐라는 소리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나 건물로 가려진, 은폐, 엄폐 할 때 폐자니까요. 그래서 가려진 면적의 비율. 그럼 건축 면적 비율이니까 당연히 건축 면적이 분자고요. 분모는 그것의 상대적인 개념인 대지 면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수.
자,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시작 안 했잖아요.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가면 공업입지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어디에 들어서는 게 좋으냐, 원료지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냐, 또는 시장 가까운 데 있어야 되냐, 이런 거 따질 때 수송비를 따집니다. 수송비라는 것은 원료의 수송비, 또 제품의 수송비, 이런 것들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원료가 무거우면요, 거리를 많이 해버리면, 무거운 것을 거리를 많이 움직이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료하고 제품하고 갔을 때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지 가까운 것에 공장이 들어서면 원료를 적게 운송하겠죠. 그리고 그 가벼운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많이 운송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료는 가벼운데 제품으로 만들어 놓으면 무거워. 그러면 제품이 무거운 것이니까, 제품이 무거운 것은 가벼운 원료를 많이 운송하고 이 제품을 적게 운송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시장지 가까운 곳에 공장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지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료 지수라는 거예요. 원료 지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원료 지수를 막 외웁니다. 원료 지수는 뭐분의 뭐다 이렇게 외워요. 근데 외우면 여러분들이 그게 다 외워지느냐?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 막 앉아가지고 막 원료 지수는 뭐분의 뭐다 막 써가면서 막 뭐 외웁니다. 온갖 난리를 죽여가면서 외워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외워봐야 뭐 하겠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고개 드는 순간에 잊어버리는데, 뭐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틀 지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하루 지나서 또 외우라고 그러고, 또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외워라? 그럼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어떻게 비능률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지수로 끝났잖아. 지수로 끝났으니까, 이놈들은 뭐냐? 지수로 끝났으니까 분수고요. 지수 앞에 뭐 있어요? 원료 있잖아. 그러니까 원료가 있으니까 분자가 뭐냐 그랬더니 원료가 분자예요. 근데 요게 이제 무게를 비교하니까 원료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편제 원료라는 이제 그런 편제 원료와 보편 원료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까지 배우면 이제 완전히 심화 학습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이 지수가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료의 무게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 원료의 무게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원료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예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분모는 제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료의 무게와 제품의 무게를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게 원료 지수예요. 딱 보니까 원료 지수 금방 아시겠죠.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품의 무게분의 원료의 무게 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능률적이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합격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적은 노력으로 빨리 많은 것을 빨리 암기를 하고 빨리 이해를 하고, 그러려면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개수도 하나만 볼게요. 자, 개수는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 개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는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계수로 끝났으니까 분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가치 계수가 뭐냐? 그러면 정의를 하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분자가 현재 가치가 분자인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현재 가치가 분자다. 그러면 이거의 상대적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현재 가치의 상대적 개념은 미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미래 가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현재 가치 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다섯 번째 승수. 승수는 지금 거꾸로 이게 서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4개하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렇게 가는데요. 승수의 집은 미안하지만 거꾸로 가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비승수다. 그러면 B가 어디로 가냐? 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이제 거꾸로 이것은 분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분자를. 그래서 요거의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다섯 번째 순소득 승수다. 여러분들이 순소득 승수. 승수니까 분수죠. 승수니까 분수고요. 승수 앞에 순소득이 있잖아요. 순소득 또는 순이익 또는 순영업소득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순소득이 분모로 가겠죠. 요 분모로 갑니다. 순소득.
순소득이 분모로 가고요. 그럼 이제 분자만 찾으시면 되겠죠. 분자만. 그러면 우리가 순이익이 왜 나오냐 그랬을 때는 당연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총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도 일단 승수가 나오면요.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무조건 분모로 간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 분수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시는데 이 10개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만 외우면 끝이에요. 이걸 하나 외우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이 일거에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맞고 품는 식으로 막 외워요. 막 외우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딱 해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첫 번째 외우는 거예요. 이게 외우는 건데 제가 이 부동산 학개론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어렵다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외우는 게 너무 많다. 뭐 부동산 학개론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외우는 게 너무 많다요. 외우는 게 너무 많으면 사실 괴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외우는 것을 한 20여 가지, 20개에서 한 25가지 이 내외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외우는 것은 반드시 외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려요. 네,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제가 외워라라고 하는 것들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제가 외워라라는 것만 나와요. 그 외에는 잘 안 나오니까 뭐 그 외에 한두 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외우는 것의 한 90% 이상이 그 외우는 것 속에서 거의 외우는 것은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나오는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그런 것들은 제가 외우는 거 이런 거 꼭 해드리고요. 외우는 방법까지 다 해결을 해드려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까지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어려운 것은 뭐냐? 계산 문제가 나와서 어려워요. 근데 계산 문제도요,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집으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포인트를 잘못 집으면 그걸 소위 정석이라고 하는데요. 정석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석이. 그것은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빨리 풀려면 그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그 지름길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무슨 비법이나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그런 어떤 쉽게 가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째려보고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지 않고 숫자로 막 풀지 않고도 그냥 딱 쳐다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계산 문제를 이 유형이 있어서 어떤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한 10초 이내에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해서 계산 문제 특강이나 그래서 제가 하는 계산 문제 특강은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계산 문제 특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도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그런 걸 보면 괜찮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 그 계산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거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산 문제를 풀 때 막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서 푸는 그런 것들은 저는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싫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 많이 걸려서 2분 3분 걸려가지고 푸는 것들은 버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계산 문제를 풀 때 한 10초 이내에 또는 20초 이내에 풀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른 문제에다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것은 제가 한 13가지, 14가지 유형별로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는 계산 문제들을 전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얘기는 특강은 하지만 강의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7, 8문제 유형 정도는 쉽게 푸는 방법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한 것은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그러면 외우는 거, 계산 문제 요거 두 가지만 빼도 부동산 학개론에서 확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도 특히 이제 그래프에서는 균형점의 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 그러면 막 틀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문 5개가 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 딱 보고 지문을 읽으면서 바로 답인 균형점이 어디로 가는, 균형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균형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딱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고안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진짜 확 줄어요. 공부 양이 줄어. 공부 양이 줄면 다른 거 공부하실 때 개론 좀 더 시간을 적게 들이면 다른 거에 공부에 더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익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암기하는 거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암기.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20여 가지 암기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따라서 하세요. 자, 율, 비율, 지수, 계수, 승수는요, 분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율, 비율, 지수, 계수는 요 앞에 있는 것이 분자로 간다. 이 분자로 가는 게 그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 비율, 지수, 계수는 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승수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승수의 집은 거꾸로 간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 비율, 지수, 계수는 제대로 가고 승수의 집은 거꾸로 간다. 이렇게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는 것이 나오면 이거 분수인데 제대로 가니까 분자고 또 이거는 거꾸로 가니까 분모고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율, 비율, 지수, 계수는 제대로 가고 승수의 집은 거꾸로 간다. 이렇게 항상 암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요령을 잠깐 봤고요. 자, 이제 총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론은 지금 우리 2페이지를 보시면요. 부동산 학의 이해가 나옵니다.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죠? 그래서 부동산 학이란 무엇인가? 요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요것을 일단은 여기서 잘라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학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과 학으로. 자, 그러면 부동산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자르면요, 부와 동산이에요. 그러면 동산은 다시 움직일 동자, 재산산자니까 움직이는 재산?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은 동산이고 안 움직인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이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움직이는 게 동산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이 움직입니까? 그랬을 때 달이 움직이는데 그럼 달은 동산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거 아닌 거예요. 지구 움직입니까? 그럼 지구 움직이죠. 그러면 지구가 뭘로 돼 있어? 땅으로 돼 있어. 그러면 땅도 움직이네. 그러면 움직이니까 지구도 토지도 그러면 동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동자라고 쓴 것은요, 동산 부동산으로 한 것은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요, 잘라서 한자어로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한 것은 일본 학자들이 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 자체로 놓고 정의를 해야 돼요. 부동산은 보통 토지, 땅, 랜드를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을 자르지 말자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한 덩어리로 보면 부동산과 학만 잘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학이니까 학은 학문이에요. 학문 또는 연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뭘까요? 정의가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돼요. 그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그걸로는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학을 좀 더 자세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좀 쪼개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가장 짧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인데 부동산만 연구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부동산 자체만 토지의 토양이나 토질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인문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뭔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든지 개발하든지 사고 팔든지 뭔 관리를 하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과의, 즉 인간이 부동산을 향해서 하는 어떤 관계, 이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냐, 그냥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인데 부동산 뭘 연구하는 것이냐, 그러면 요거 하나가 더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뼈대를 이렇게 쫙 해놓고 거기다가 찰흙을 이렇게 하나씩 붙이잖아요. 붙여가면서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관계,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더라라는 거죠. 근데요, 이런 관계가 좋을 때는 연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가 언제나 좋은 관계가 된다? 그러면 연구할 게 없는 것이죠. 연구할 게 없으면 학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학문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 생기는 거고 이게 있어야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악화되고 조화롭지 못한 관계가 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것을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을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바로 부동산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뭐냐 그러면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다 그렇게 해도 좀 훌륭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자, 거기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부동산학은 뭐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야 이러면 훌륭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노력이 있어요. 인간들의 노력.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부동산 활동은요, 개인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개인들이 노력을 하겠죠. 또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정부도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은요, 공적인 활동도 있고요. 자, 여기 사적인 활동도 있고 또 공적인 활동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 활동이 사적으로 하는 활동이 뭐가 있느냐. 즉, 그럼 뭐 개인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이 개발이 안 됐다. 그러면 개발도 할 것이고, 또 뭐 그냥 놀고 있느니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보겠죠. 이런 이용도 할 것이고, 또 건축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사고 팔기도 하고요. 그러면 평가도 해야 되겠고, 평가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돈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전부 사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또는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사적인 활동이에요. 이 시장에서 하는 사적인 활동은 추구하는 바가 뭐냐? 뭘 추구하겠어요? 개인들은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보려고 할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활동은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효율성을. 그래서 적은 노력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을 추구합니다. 자, 근데요, 정부의 활동은 당연히 우리나라 주어진 자원, 토지 자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토지를 쓸까,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활동은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공적인 활동이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효율성과 더불어서 못 사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고요.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간답게 살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정부의 활동을 우리는 형평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평성.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도 집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준달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가지고 싸게 준달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러한 활동은 모두 어디를 어떤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돼요. 그 법을 넘어서면 탈법 또는 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동산 활동은 요런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이념 또는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법성은 부동산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활동은 합법성 이걸 당연히 추구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사적인 활동은 효율성만을 추구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건 맞는데요. 그때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사적인 활동은 오로지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내가 땅을 사고 내가 개발을 하는데 이웃집 사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웃집 사람도 같이 좀 떼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활동은요, 효율성도 추구해야 되고 엔드 형평성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출제된 적도 있고요. 자, 어쨌든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바로 능률화 원리죠. 능률화 원리. 그리고 이것을 능률화 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부동산학에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찾아서 이게 실무에다가 응용할 수 있는 응용 기술을 개척해주는 이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거기다 살을 붙이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문제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간들의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그리고 그 응용 기술을 찾아주는 종합과학이고 또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부동산 활동이 인간들의 노력이 부동산 활동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겉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겉으로 착 드러났다. 그럼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진을 현상하죠. 그래서 그 현상은 겉으로 이게 딱 보이게끔 드러나는 것을 활동이 반복돼서 반복되고 굳어지면 그게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현상,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또 들여다보면 거기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와 활동과 현상 이런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문제가 뭐지 이렇게 연구하고 또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지 뭐 이것도 연구하고 그다음에 사회 현상을 보면서 부동산 현상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과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그럼 뭐가 나오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풀어야 되니까. 부동산학에서 나올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약 50% 정도 됩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론에서는 3문제가 나오는데요. 2문제에서 4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문제에서 4문제인데요. 그 중에서 나오는 게 개념 하나, 분류 하나, 특성 하나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개념 중에서 개념은 2가지 개념이 있어요. 부동산 학의 개념이 있고 부동산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 학의 개념에서 안 나오고요. 부동산 학의 개념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학의 개념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어떤 게 나오냐? 그럼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자, 지문으로. 자, 첫 번째.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자,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 그런 문제가 첫 번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 자, 그러면 뭐냐? 그러면요. 자,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부동산의 본질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부동산은요 유한하죠. 우리가 토지 같은 건 유한하죠.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그러니까 이거 토지를 뭐 더 생산도 못 하고요. 주어진 우리나라 국토가 딱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들은 무한합니다. 자, 인간이 무한하다고 그랬더니 인간들이 어떻게 무한해요? 개체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그게 무한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무한한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무한하죠. 우리나라를 다 먹은 그런 누구도 그 사람도 아직도 배가 고프대. 더 먹으려다가 이게 사고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봐요. 아무리 권력의 높이 올라가도 그게 또 뭐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또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의 욕심이 무한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유한한 부동산으로 무한한 욕심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화롭지 못한 관계가 악화되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부동산의 특성은 부증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인간의 욕심을 못 채우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이 문제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나오는 개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지에 대한 주어진 국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국토를 써야 되니까 그 국토를 가지고 공적으로 써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져버리면 남들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토는 조금 많았고요. 사람 인구는 많은데, 근데 꼭 써야 될 거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한 것은, 네가 소유는 네 마음대로 가질 수 있으되, 이용을 할 때는 남들도 좀 이용하게 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용을 해라. 그런 개념이 토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게 도입이 된 거죠. 이 도입이 됐는데요. 그걸 뭐라 하냐면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토지 공개념 그러면 토지는 공적인 거야.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소유는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이요. 토지 공개념도. 자, 그러나 이용을 할 때는 뭐에 맞게? 공공 목적에 맞게 하라는 그런 개념이 이 개념이 바로 이 소유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 이용은 공공 목적에 맞게 하라.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의 정의예요. 토지 공개념의 정의예요. 그래서 토지는 공적인 거야.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소유는 네 마음대로 하지만 이용은 공공 목적에 맞게 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면 토지 공개념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토지 문제는 당연히 부중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토지 공개념 도입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도 역시 부중성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지문이 아주 어렵게 내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은 우리가 이제 사적 활동과 공적 활동 두 가지를 가지고 사적 활동이 추구하는 바가 뭐고 공적 활동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이게 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사적 활동에만 국한했을 때 부동산 활동을 그때 추구하는 바가 효율성만 추구한다. 그건 만든 거예요. 효율성만 추구한다. 그러나 공적 활동은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활동과 공적 활동이 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사적 활동은 효율성만을 추구한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건 맞아요. 이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요. 요 두 가지 중에서 뭐만 추구하냐 이걸 이제 나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연구 대상이 뭐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뭐냐?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과 현상과 문제 이것들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종합과학이고요. 응용과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종합과학, 응용과학은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사회과학, 규범과학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거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하려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학은요. 이 종합과학, 응용과학이면 여기서 아닌 거 두 가지, 즉 순수과학이나 또는 자연과학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 사회과학, 규범과학 뭐 이런 쭉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순수과학이나 자연과학이 있는지 그게 나오면 그건 무조건 X인 거야.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가지 이게 자 하나는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 토지 공개념의 도입의 특성이 뭐냐? 그 다음에 사적 활동, 공적 활동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연구 대상이 뭐냐? 그리고 이 부동산학의 성격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우리 교재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거기 김영진 교수가 한 그 박스가 있죠. 박스 내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 요까지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김영진 교수의 정의 그런 것이고요. 그거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교수들 거는 그냥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거기 나와 있죠. 제목만 보세요. 종합과학, 경험과학, 사회과학, 응용과학, 규범과학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인문과학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륵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순수과학이나 자연과학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만 알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나오는데요. 기술, 경제, 법적인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부동산의 연구 방법, 접근 방법 이런 게 있는데요. 연구 대상이 뭐냐? 현상과 활동만 나와 있는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활동과 현상과 문제 이런 것들이 연구 대상이에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접근 방법 분산식은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중점식은 활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종합식은 묶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분산식이냐 중점식이냐 종합식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과거 10회 이전 때 나오던 문제들이었지 10회 이후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분산식은 학문별로 따로따로 접근하는 것이고 중점식은 활동별로 접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식은 종합해서 접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나와 있는 의사결정 방법은 의사결정 즉 합리적인 자기 의사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접근 방법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지도 이념이 나오죠. 합법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도 이념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03 해가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민간 부분에 한정해서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아요. 효율성만을 추구합니다.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즉 공적인 활동으로 볼 때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걸 꼭 기억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 12페이지 활동의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개발론에서 다시 나오니까 공적 주체는 이제 정부나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적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조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공사는 두 개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적 주체를 제1섹터 그 다음에 사적 주체를 제2섹터, 그 다음에 공사를 민간 합동, 이것을 제3섹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밑에는 부동산 활동의 부문, 이런 것들은 전혀 보시지 않아도 돼요. 15페이지 안 보셔요. 15, 16, 17, 18,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뒤에 가면 부동산 활동의 부동산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보시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도 다 쓸데없는 것들이요.
자, 18, 19, 20페이지 위에까지 다 그냥 넘깁니다. 자, 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20페이지에 6번을 보시면 부동산 업의 분류가 나옵니다. 부동산 업은요, 거기 나오는 대로 거기에 소분류가,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업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나눠질까? 그러면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이 중분류에서 보시면요, 부동산업이죠. 네, 그리고 소분류에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임대 및 공급업이 다시 두 개로 쪼개지죠. 그게 이제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이 관리업과 중개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두 개씩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세 분류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세 분류까지 다 암기하시기도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요거 하나만 보세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어요. 자, 부동산업의 분류가 나오면요. 자, 부동산업의 분류 이게 나오면 이게 이제 한국 표준산업의 분류 체계 요거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것만 체크를 하세요. 안 들어가는 거. 뭐냐? 부동산 투자업 없습니다. 또 금융업 없습니다. 또 컨설팅업 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 이거 없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 투자업, 부동산 투자업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X예요. 부동산 금융업 무조건 X 없어. 컨설팅업 없어요. 그래서 요게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괜히 이것을 따로따로 뭘로 나누고 또 뭐 세 분류 어떻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외울 시간에 요거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걸 내는 이유는 너무 오래 전에 이 부동산업의 분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투자업이나 그러니까 현대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면서 투자업이나 금융업이나 또 컨설팅업 이런 것들이 부각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부동산업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아 버렸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거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하시고요. 요게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X예요. 그거는 지문이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3페이지까지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학의 개념과 그리고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그런 그 방법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페이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